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모처럼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지만 서서히 탄력이 둔화되면서 양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규모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 등 2차 전지주에 집중이 되면서 개인도 2차 전지 조정 장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도 반등에 나서지 못했죠. 네, 어제 100만 원을 내줬던 에코프로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저가 대비해서는 낙폭을 만회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힘을 잃으며 5%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55만 원이 깨진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등 그룹주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주의 조정이 지속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비만 치료제 열풍으로 시작된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줄기세포와 항암제 등 다양한 신약 분야에 대한 개별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KRX 헬스케어 지수가 9월 들어 3.4% 상승을 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K제약바이오 꿈의 신약 개발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항암 분야가 글로벌 대세 치료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술력과 임상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비만 치료제 흥행에 이어 제약바이오주의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제약바이오주의 변동성이 다소 심했죠. 네,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탄력적으로 시작했던 제약바이오주가 오후 들어 탄력이 약해지면서 종목별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이중항체로 항암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ABL 바이오가 6% 상승했고요. 증권사호평의 알테오젠이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14%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테슬라 10조 달러 시장 제왕된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슈퍼컴퓨터 도조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을 가속하고 자율주행 관련 솔루션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이 테슬라의 훈풍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네, 카메라 모듈 조립과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퓨런티어가 대장주로 나서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캠시스, 옵트론텍 등 동반 급등했지만 오후 들어 전반적으로 탄력이 둔화된 점은 아쉬웠습니다. 테슬라 훈풍에 다시 부각된 자율주행 관련주,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빠른 순환매에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제약바이오와 자율주행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ABL 바이오, 알테오젠, 넥스트칩, 그리고 텔레칩스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K제약바이오 꿈의 신약 개발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위 수급 빈집으로 모멘텀만 받쳐준다면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꼽힌 바가 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겨오면서 모처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좀 오랫동안 쉬었는데요. 본격적인 반격이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된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부장님? 예,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그 강한 두축인 반도체,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연일 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한때는 상반기에는 이제 당뇨 비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서 일단 바이오주들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씩은 좀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그다지 큰 이벤트들이 사실 없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좀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좀 주목할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마비 이미 이제 임상 3상 성공을 했고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관련해서 FDA가 다소 좀 유연한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주들이 한번 좀 주목이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기존에 그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들 회사들의 이미 기술 이전한 것들이지만 임상에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새로운 임상의 진입 같은 여러 가지 종목별 모멘텀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틈새적인 강세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가 이끈 비만 치료제 열풍으로 시작된 제약바이오주의 열풍이 지금 뭐 항암제라던가 좀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또 가장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싶은 신약 개발 분야는 어느 쪽으로 좀 보실까요? 뭐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CMO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뭐 뷰노라든지 루노닛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또 치매 관련 뭐 치매 관련 뭐 이오플로라든지 아이센스 같은 업체들도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뇨 관련해서도 뭐 당뇨 관련해서 아이센스라든지 이오플로고 치매 관련해서 이제 퓨처캠이라는 회사가 진단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횡보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폐암 관련 치료제인데 네. 경쟁사 치료제 임상 결과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개선된 효과를 좀 보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행의 렉나자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이 기술 수출한 이 약을 얀센으로 또 한 번 이제 기술 수출을 했는데 얀센에서는 단독으로 치료제로 사용된다기보다는 병용 치료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약이 2차 치료제로만 사용이 됐었는데 1차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10월 발표된 임상 결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두 회사의 뭐 주가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좀 시세를 줬고 오늘도 조금 올라오다가 약간 이제 흐름이 좀 아쉽게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와 알테오제 매도의 기술을 올려봤는데요. 두 분의 신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두 다 고사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ABL 바이오부터 볼까요? 전일 저희가 이제 또 현장을 연결해서 대표님의 그런 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중항체 전문 기업입니다.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약을 연구 개발 중인 회사인데 지금 5거래일 연속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좀 강하더라고요. 끝까지 잘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고사인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바이오주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술 이전을 했었던 전력이 있었던 회사들이 역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역시 ABL 바이오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해 기대가 되는 모멘텀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먼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그 위암 치료제 후보 물질인데요. ABL 111이 글로벌 2상이 올 하반기에 아마 진입이 예정이 돼 있고 아마 기술 수출 또한 기대가 되는 그런 품목이기도 하고요. 또 앞서서 이제 올 하반기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 정식 승인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파킨슨제 치료제 ABL 301 역시도 올 하반기 9월이나 10월경에 안정성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자 장시영 차장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현황 그리고 앞으로 조금 주요 파이프라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건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세포 관련해서 관여하는 이중 항체 2종을 동아 ST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 요거는 전인 3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계약 규모는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컴패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의 이중 항체 관련된 T세포 관여되는 이 치료제를 또 기술 수출을 했는데 요거는 계약 금액이 좀 큽니다. 5,461억 달러고요. 계약금은 이미 430만 달러를 수령을 했습니다. 일단은 비임상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BL 104, 105 이런 약제들인데 유방암이라든지 위암을 치료하는 치료제이고요. 요거는 유한양행에서 590억 원으로 기술 수출을 했고 현재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BL 001 같은 이 제품도 대장암이라든지 담도암 관련인데 캠퍼스 테라피틱스의 항암 분야는 뭐 4.1억 달러, 안구 질환 분야는 1.85억 달러로 미국이라든지 중국, 한국에서 2상, 1상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BL202 같은 경우도 고형암, 림프종 관련된 이 약제 질병을 치료하는 약제인데 TSD 라이프 사이언스에 기술 수출했는데 이거는 계약 규모는 설조 별도로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ABL202인데 고형암 림프종 관련된 거를 시스톤 파마 이스틱스의 이 미국 일상을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 계약 금액이 3,635억 달러고요. 계약 금액이 1,000만 달러를 수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이상을 들어가는 이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또는 이상이 끝나가는 상황들도 있는데 내년쯤에는 그 결과치가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가가 먼저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이제 지난 4월에 스위스 론자와 개발 협력을 맺은 후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그 이중항체 협업 이제 말씀을 주신 이제 그 부분도 가능성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슈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장님? 예, 뭐 지난 4월에 론자도 있었고 이번 달에 또 네덜란드의 시나픽스라는 회사와 또 협업을 또 하면서 이제 관련 분야를 계속해서 좀 키우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중 항체 관련된 것들을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존에 지금 6개의 총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인데 또 이들을 통해서 또 이제 ADC 관련된 시장도 빠르면 2025년부터 또 진출 가능성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또 성장의 축도 하나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임상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앞서 이제 파킨슨병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난 1월 달에 사노피로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계약금만 이제 7,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도 한 900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었는데요. 상당히 높은 가치고 향후에 커진다면 가장 좀 가치가 높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파킨슨병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제 데이터가 곧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ABL 바이오가 이제 오늘 6%대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최근에 좀 반등에 나서고 있기는 한데 이제 올 4월 정도 보면 이제 26,900원이 이제 전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파이프라인이나 기대감 등이 좀 다양하잖아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버텨야 할지 아니면 올라올 때 좀 비중 조절해야 할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ABL 바이오는 상장하고 나서 또 상장 전부터 사실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기술 수출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또 이렇게 큰 금액으로 다 기술 수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임상 결과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거나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제 마일스톤을 실질적으로 수령을 해야지만이 회사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나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장 후에 줄곧 없었습니다. 아니면 금액이 좀 작다든지 또 임상이 잘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임상 결과치가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들이 커집니다. 그러면 회사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될 수 있고요. 실적도 많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횡보가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급등세 구간에서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내 분위기 수급도 조금은 괜찮은 편이라서 박스 상단 구간이 27,000원 부분까지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봤었을 때 뭔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홀드를 해보셔도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럼 이제 알테오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플랫폼 그 3대장 하면 ABL 바이오와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좀 꼽았던 것 같은데 오늘 좀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59,600원으로 14% 유지를 했는데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 먼저 들어볼게요. 알테오젠 다시 조금 귀환하는 분위기일까요? 이게 원래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현재 약가 인하 이슈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이 SC 제형 기술, 그러니까 피하 주방으로 정맥 주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CMS 약가 협상 품목을 선정할 때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그동안 장기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부분들이 약가 인하가 되면 좀 이게 위태로워지거든요. 실제로 IV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들의 약제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파트 B에 속한 품목들로 2018년에 인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데 알테오젠의 이 SC 제형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피하 지방 주사제로 바꾸게 되면 그 부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러브콜이 현재 또 한 군데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회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그 미국 머크사 항암제 키트루다 SC 이런 경우에 지금 수조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잠재적으로 성장력이 좀 내재가 돼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났고 어제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어떻게 이제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사실 알테오젠 하면은 이 제약바이오 반등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탄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알테오젠이고요. 앞서서 네. 차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늘 또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까지 좀 나왔었죠. 그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향후에 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로열티 수입이 상당히 좀 조단위까지도 가능한 이런 측면들까지 좀 부각된 측면들이 있고 상당히 최근에 있어서 이런 논란들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더 한번 좀 가져가도 될 만한 그런 회사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테오젠이 이제 2분기 기술 수출로 흑자 전환에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호실적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주목할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제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차장님께 정리 부탁드려 볼까요? 이것도 제가 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헛세틴 바이오시밀러를 중국의 제약회사에 기술 수출을 했고, 요거는 계약 금액 150만 달러인데 이미 다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형 인성장 호르몬도 브라질 제약회사에 이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것도 계약금 300만 달러 정도를 다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ALT-B4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맥 주사제를 피하 지방 주사제로 바꾸는 이 제품인데 글로벌 제약사 몇 군데 회사들과 뭐 13억 달러, 38억 달러 정도를 계약을 했고 스위스의 산도즈라는 회사하고도 1억 4,500만 달러 정도를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 금액도 중간중간 나와 있고요. 인도의 인타스라는 제약회사에도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앞서 이제 머크사와가도 이제 관련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이 이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뭐 연고점에 담으신 분들도 다 이제 수익으로 좀 돌아선 날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윗꼬리도 조금 달았고 앞으로 또 뭐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전략을 좀 어떻게 따라가 봐야 될까요, 부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가격은 이제 75,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머크와의 이 분쟁에 있어서 상당히 분쟁은 아니죠. 머크와의 계약에 있어서 일단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크가 아니더라도 행여나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도 또 이게 기술 수출을 이전을 하더라도 상당히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거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한 3일 정도 전부터 외국인 기관들의 좀 강한 수급까지 좀 같이 좀 동시에 동반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만큼 네. 일단 좀 단기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20만 주 넘게 담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7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고, 자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이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기조를 조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4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슈퍼컴퓨터 도조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면서 어제 뭐 테슬라가 10% 정도 올랐고 오늘 또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들썩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지 못했던 그 슈퍼컴퓨터 도조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도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엔비디아의 GPU보다 6배 정도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의 단위당 비용이 20만 달러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테슬라가 엔비디아 없이도 더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예전부터 사실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곧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물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달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집한 데이터들을 머더 서버로 보내고 이 머더 서버에서 딥러닝을 통해서 운전 중에 어떤 각종 돌발 상황이라든지 위험 등을 공부하고 다시 차량으로 보내주는데, 이 딥러닝을 할 때 쓰이는 이 컴퓨터가 도조 컴퓨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시기도 조금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테슬라의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가 아닌 라이다로 나눠지는 테슬라와 논 테슬라 진영으로 뭐 자율주행 이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앞서간다면 먼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래서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 회사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8월에 현대차의 새로운 자율주행차 소식도 있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또 자율주행 이슈들이 연이어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를 지금 뭐 하나 정도 포트에 좀 담아놔야 된다라고 좀 보세요, 부장님.
사실 저희가 2주 전에 현대차 레벨 3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이슈 있을 때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현대차의 이슈도 어느 정도 예정은 돼 있었던 그런 이슈기도 했었죠. 연말경에 시작하겠다라는 것들은 이미 발표한 바 있었고요.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도조 관련돼서 상당히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도조라는 것도 이미 시장에 지금 막 들어온 게 아니라 있었던 건데 새롭게 부각이 됐던 네. 것뿐이죠, 사실. 그런 측면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자율주행이 상당히 지금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좀 중요한 그런 변화의 한 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러한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을 좀 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으로서의 좀 공략이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갔었다라고 보여진다면은 지금 높은 구간에서 일단 포트에 편입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좀 트레이딩 전략 쪽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후에 그때는 좀 포트에 편입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뜨겁기 네.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식고 나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테슬라 훈풍에 어쨌든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가운데서 저희는 텔레칩스와 넥스트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스탑 사인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넥스트칩에만 김성준 부장께서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텔레칩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DAS 자율주행 칩 사업 다각화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FSD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는데 그런데 이제 스탑 주셨어요. 장시영 차장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이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이게 제가 이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스탑을 한 건 아니고요.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라는 익절하자? 조정이 좀 나오면 매수 구간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는 지지 가격을 28,000원으로 오히려 제시를 한 거거든요. 기회를 조금 봐야 하는 데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 사실은 28,000원을 적었는데 공교롭게도 종가가 28,000원에 끝났네요. 네. 그래서 28,000원이면 사실 저는 맞추셨네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ABN이 사실 최근에 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ABN 같은 경우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고도화되고 차량 내에서 사실은 이제는 디스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차량 센터페이지가 전면에 큰 디스플레이가 있듯이 네. 요즘은 벤츠 같은 경우도 계기판부터 맞아요. 전체가 다 이렇게 쭉 일자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P라는 차량용 AP가 사실은 적용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적용하는 어떤 AP가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AP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지능형 헤드램프라 그래가지고 차가 회전한다든지 이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좀 꺾여지고 어두운 곳을 더 많이 비춰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반도체 칩으로 조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P 적용이 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차량 정동화 추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다 보면 AP 적용하는 이런 전고역초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텔레칩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텔레칩스가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어떤 경쟁력, 잠재력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실적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요. 특히 국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일본의 도요타와 같은 일본차 중심으로 좀 외형 성장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앞서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VN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또 100% 자회사죠. 마인드인과 함께 AI를 통해서 카메라가 이제 객체와 이제 차선 같은 것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하는 그 프로세스도 개발을 해서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기존의 실적과 그래도 이제 또 신규 칩까지 가세해서 성장은 그래도 꾸준히 좋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자, 텔레칩스가 올해 들어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긴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 급등을 하다가 하락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선에서 매도의 기술을 좀 발휘를 해야지 현명한 선택일지 차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28,000원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진입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그렇게 짧은 회사도 아니고 긴 업력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꾸준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해왔던 종목이니만큼 그리고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것만큼 조만간 저는 시총 5천억은 충분히 한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번 꾸준히 좀 홀딩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기회를 좀 두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넥스트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하면 자율주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유명하죠. 최근에 굉장히 좀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
했는데 역시나 15%의 강세를 되돌리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성윤 부장께서는 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이제 뭐 트레이딩이 아니라 넥스칩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앞서 차장님 말씀이랑 비슷한 관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 중심에는 사실 카메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서 이제 텔레칩스는 사실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면은 네. 이제 넥스칩은 그래도 카메라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탑재 수도 늘어나고 있고 스펙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CMOS 센서 그리고 또 ECU 이런 부분들까지 제품 턴키로 일단 갖출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 회사가 올해도 적자일 테고 아마 2025년도에서나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텐데 그래도 나중에 포트에 편입을 한다면은 이 회사가 좀 조정을 받을 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고사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좀 기회를 계속 관심을 갖고 있자라는 좀 말씀이시고 장시영 차장께서는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스탑 사인 나왔는데 어떤 의미의 스탑일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텔레칩스와 마찬가지로 매수 가격을 한번 좀 노려보자. 왜냐하면 모르고 계셨다가 갑자기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매수 가격을 한번 노려보자 해서 18,000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카메라 용도가 전방이라든지 후방, 시야를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였다면 이제는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논테슬라 진영에 앞서 싸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논테슬라 진영에도 이제 카메라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메라 이 인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회사의 성장 또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넥스트칩의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 볼까요, 부장님? 뭐 차트를 잠깐 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에 6월달의 고점 정도가 이제 17,800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이 정도 네. 선에서 일단 1차적인 지지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음봉이 좀 깁니다. 조금 거래도 좀 많이 있었고요. 좀 네.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22,000원 정도로 목표가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매도의 기술 넥스트칩까지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2%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냈던 제일연마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일연마 7%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9,180원 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반용 엔진 업체인 STX 엔진, 오늘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되면서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주인 동양 피스톤도 올라와 있네요. 2% 빨간불 켜내면서 5,8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더코디 8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9%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하이즈항공 오늘 2% 하락을 보였지만 시간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5.6%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7%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던 KBJ23호 스펙도 4% 강세 보여주면서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볼까요? 네, 한국석유가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속 오늘 21%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4% 가깝게 밀리고 있고 또 하이스틸도 보시면 강관 제조업체로 6%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HLB의 가남 신약을 반영한 기업 가치가 17조 원이라는 분석에 오늘 21% 급등했던 HLB 글로벌도 2%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에도 볼까요? 네, 매드팩토가 지금 10% 하락하면서 하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1,159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 나오자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3기 보시면 현대차가 테슬라식 하이퍼 캐스팅을 도입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22%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5% 가깝게 밀리면서 2,87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이고요. 8월 30일과 9월 7일 두 번 제시하신 인벤티질의 평균 단가 23,525원을 기준으로 수익률 27.6%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비만 치료제 조금 꺾였다, 좀 쉬어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추가드리고 재료 자체가 꺾였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좀 기간 조정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쉬어갔다가 이제 다시 탄력 받으면 그때 따라부터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내려서 이익을 실현하고 다음에 다시 또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보도록 하죠. 자, 한중현 파트너 파두, 김성준 부장, AP위성, 그리고 장시영 차장, 선익시스템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파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이제 AI 생태계 확장 수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닌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동사도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이제 팹리스 업체죠. 동사가 이제 기업용 SSD 컨트롤러를 납품을 하는데 주요 고객으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주요 낸드 업체들은 다 포함돼 있고 외에도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6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까지 다 동사의 이제 고객사입니다만. AI 관련 생태계가 좀 확장이 된다면 대용량 데이터 센터에 보다 더 고성능 메모리가 좀 필요하게 되고 그 메모리와 서버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SSD가 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 SSD의 컨트롤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좀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고 사실 밸류에이션 관점으로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파두가 좀 명성에 비해서는 숫자가 조금 약한 게 올해 목표가 이제 흑자 전환이고 내년부터가 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날 것 같다. 내겠다.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한 2.2조예요. 2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20배가 이미 넘어가는 겁니다. 내년 실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좀 좋은 거는 이제 한 며칠 전에 이제 1개월짜리 락업이 풀린 날이었는데 그때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지만 그때 좀 많은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그때 이후로 또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밸류에이션 관점으로는 불편하지만 수급적인 관점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은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좀 마디 레벨인 한 5만 원 정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5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네. 계신다. 자, 파드에 대한 전략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AP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금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에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을 했고요. 10월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사항인데 AP위성은 기본적으로 위성 제조가 55% 그리고 위성 통신 분야가 45% 정도 되는 위성 관련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06년부터 아랍에미리트의 위성 통신 업체 스라야에 계속해서 독점 공급 중에 있는데요. 이 회사가 2018년 국영기업에 인수가 됐는데 최근에
그 7월달, 8월달, 9월달 공시를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관련 기업으로서 그 공급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계약화 되진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그 레퍼런스를 쌓아가면서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영업이익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첫 번째 장점이고요. 국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 목적을 위해서 2031년까지 그 인공위성 100기 이상을 지금 발사 계획에 있고 소형위성도 계속해서 발사 계획에 있는데 최근 과학 분야 뭐 예산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만은 관련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예산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꾸준하게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그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우주항공처 거래도 있고 스타링크 서비스도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연내에 한 2개 회사가 관련 기업이 또 IPO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또 IPO를 좀 준비 중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조금 부진한 시장 속에서 이런 테마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좀 한 이틀 정도 좀 강한 움직임 보여지면서 다시 한번 5개월 이상의 지금 장기 그런 하락을 지금 벗어나면서 조금 반전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흐름 기대를 해보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선절 가격은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AP 위성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종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종목인데 선익 시스템입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는 내년을 기대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사는 다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향 국내 유일한 증착 장비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향 OLED 증착 장비 시장은 일본의 캐논 도끼가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장비 자체가 뭐 대당 1조 원이 다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장비는 거의 반값 이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력도 한간의 기사에서는 애플이 선익 시스템의 장비를 승인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LG 디스플레이로의 어떤 발주가 좀 나오진 않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8세대 투자에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연말을 지나서 그러니까 3분기와 4분기의 어떤 본격적인 수요를 한번 확인을 하고 나면 내년에 반드시 8세대 투자는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8세대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8세대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확신은 없습니다만 해야 될 수 있다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 시스템의 장비를 발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OLED 쪽이 아니더라도 마이크로 OLED 관련 장비 수주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도 OLED 증착 장비의 어떤 이 큰 증착 장비의 수주가 없더라도 일부 실적은 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과제라든지 연구개발용으로 수주 잔고를 쌓아놓은 것도 한 800억 원이 넘습니다. 3년 최대치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은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을 매수 가격을 한 23,000원 정도로 잡았고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디스플레이향 발주가 없어지고 늦어졌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내년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LG 디스플레이향 발주를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OLED향 어떤 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난다고 한다면 네. 32,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려서 목표가는 32,000원을 기대해 본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장형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KB증권,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투자 컨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3 둘째 날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장에 나가 있는 권미정 아나운서와 젠큐릭스의 조상래 대표와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에 대해서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젠큐릭스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암 분자 진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미국 캔서 문샷을 위한 협의체 캔서 X에 합류를 했죠. 어떤 프로젝트 언제부터 진행이 될 건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협의체가 이제 구성하는 그 단계고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한 전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치료제 회사, 그다음에 이제 진단 회사 또는 이제 암 환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I 회사,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이제 그 영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실제 이제 원자폭탄을 위해 개발을 위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기업들이 이렇게 모이듯이 어떤 그 캔서 무시샷 프로그램을 이제 성공리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들이.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협의체가 이제 구성하는 단계고 실질적인 그 어떤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계속 저희가 이제 미팅을 그 협의체 이제 미팅을 이제 올 하반기까지 이제 갖게 돼 있는데요. 약속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젠큐릭스 캔서엑스에 합류를 하면서 일원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싶으신지 또 협력 이야기가 나온 게 있다면 어떤 기업들과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그 바이오라드라는 그런 그 글로벌 회사랑 현재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디지털 PCR이라는 어떤 그런 원천 의료기기를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플랫폼 하에서 저희가 그 디지털 PCR이라는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실제 조기 진단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이번에 캔서엑스에 이제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이제 암 동반 진단 제품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이제 바이오라드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또 장비가 또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또 맞는 좋은 이제 컨텐츠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해서 미국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암 어떻게 보면은 분자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그 요즘 뭐 캔서엑스 또는 뭐 다양한 또 AI 쪽도 이제 요즘 진단에서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암에 관련된 어떤 전주기에 관련된 좋은 플랫폼들을 잘 개발을 해서 암 환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뭐 제품들의 어떤 효용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대 투자 컨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3 오늘도 바이오텍 특별 세션 그리고 행동주의 특별 세션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요일까지는 여의도 콘레드 호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최대 투자 행사로 시장을 이끄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글로벌 마켓 리더 100여 명이 총 출동하는 이번 컨퍼런스.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지 한국경제TV를 통해 행사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HLB인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 지속이 되고 있죠.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기관의 순매수 속 7% 강세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0.4%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DR텍입니다.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를 판매하는 업체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발열 시간을 단축한 그래핀 발열 필름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23% 급등하면서 윗골이 크게 달지 않고 마감을 했는데요. 강한 기세 시간에서도 이어집니다. 4%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젠큐릭스입니다. 분자 진단과 동반 진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5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8%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삼보 모터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로 오늘 쉬어가던 자동차 부품주 오랜만에 동반 강세를 나타냈죠. 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에서는 1.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4위 DR텍 보겠습니다.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제조업체로 주력 제품의 성장세로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올이나 덴티움 같은 주요 의료기기 업체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는데요. DR텍은 6%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세 배경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DR텍 말씀드리면 그 이제 자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레이저 디텍터, 그 엑스레이 디텍터 이게 이제 산업용으로까지 좀 확대가 된다. 그 어플리케이션 적용처가 확대가 된다. 좀 이런 이슈였는데 이 이슈가 그냥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고요. 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의료 AI 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 좀 편입이 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DR텍의 대표도 이제 이제 신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게 한 내년 내후년까지 500억 이익의 라인업을 4개 정도 만들 거다. 그러니까 대표가 아마 이익이랑 매출을 혼동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고,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500억짜리 이익이라면 그게 4개라면 영업이 2천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2.5배인 겁니다. 사실 이게 될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 될까라는 믿음과 좀 두려움, 그런 걸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오늘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제 의료 AI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루닛이나 뷰너나 딥노이드나 다 같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노이드가 약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DR텍이 이제 대장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의료 AI 쪽이 좀 추세가 살아있다 보니까 DR텍 말고도 오늘 특히나 많이 빠진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이런 종목들도 같이 묶어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꺾일 만한 그런 좀 신호는 아직은 안 보이고 있다. 수급만 고점에서 좀 흔들릴 뿐이지 신호가 그런 건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밑에서 이제 슬슬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주들의 약세 속에 DR텍이 상대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KB증권,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대 투자 컨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3 둘째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장에 나가 있는 권미정 아나운서와 김은택 티온바이오 대표의 인터뷰가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선 면역 항암제 TU2218은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일까요? 네, TU2218은 TGF-베라하고 VEGF라고 하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 어떠한 면역 세포들의 활성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을 저해할 수 있는 저분자 화합물이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현재 항암 치료의 그러한 대세는 면역 항암제인데 이 면역 항암제들의 반응률이 20에서 30%밖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률을 낮추는 TGF-베타하고 VEGF를 억제함으로써 현재의 대세인 그런 키트루다나 옵티보 같은 그런 항암제의 그런 반응률을 굉장히 높여서 환자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물질이고요. 저희가 현재 미국과 국내에서 일상을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암종 대상으로 저희가 이상을 진행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네. 또 10월에 유럽 종양학회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발표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인터뷰에 나서신 만큼 발표될 내용 미리 힌트를 좀 주시자면요. 발표될 내용에 대한 힌트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 물질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거고 이것이 왜 기존의 그러한 신약 개발에 대비해서 차별적 우위를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같이 이제 연구 개발에 정말 전문화된 그러한 기업들이 차별적 우위를 가진 그러한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 신약 개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늘 이제 IR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저희 티움바이오는 과거에 미국의 FDA나 유럽 EMA 또 국내 식약처 일본 후생성에서 허가를 받고 현재 40여 개국에서 환자분들의 그런 삶을 바꿀 수 있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진이 저희 티움바이오에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시고 티움을 바라봐 주시면 제2의 대한민국의 그러한 신약 개발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티움바이오 김훈택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투자 컨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3. 오늘도 바이오텍 특별 세션, 행동주의 특별 세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행사는 수요일까지 여의도 콜레드 호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최대 투자 행사로 시장을 이끄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그리고 글로벌 마켓 리더 100명이 총출동하는 이번 컨퍼런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국경제TV를 통해 계속해서 행사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 유럽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만이 상승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은 오는 15일 예정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주춤했습니다. 15일에는 소매 판매, 실업률 지표 등이 발표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불안감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출발한 시장 잠시 힘을 내는 듯 했지만 결국은 세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선전지수만 0.08%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인플레 지표 개선 등의 일제히 상승 마감했던 유럽 증시, 오늘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요? 독일 0.35% 밀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올해와 내년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4일 22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프랑스 볼까요? 까크 지수 역시 지금 하락 출발한 모습인데요. 0.24%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유럽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